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정옥 씨, 올해 70살이십니다. 정옥 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하루를 밝혀줬을까요? 은퇴하신 지금도 정옥 씨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정옥 씨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드니 일찍 잠이 깬다고들 하지만 정옥 씨에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6살 지민이와 12살 지안이 두 손주의 도시락을 싸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레 반찬을 담고 김을 구워 싸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정옥 씨도 예전 급식실에서 일하던 그때처럼 보람을 느낍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문 틈새로 스며들면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세수를 하러 나옵니다. 할머니, 오늘 뭐 싸줬어? 지안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묻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하고 어묵볶음이란다. 정옥 씨의 대답에 지안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옥 씨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 서유진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거든요. 42살 뷰티살롱 매니저로 일하는 유진 씨는 언제나 단정하고 차분합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공손한 말투, 부드러운 미소.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인데요. 유진 씨가 커피잔을 건네며 말을 꺼냅니다. 구청에서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버스가 떠난대요. 요즘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혈압도 체크하셔야 할 때 아니세요? 좋은 기회예요. 정옥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검진이라. 나는 괜찮은데. 애들 아침 먹이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어머님,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가셔야죠. 유진 씨의 말에는 틈이 없습니다. 정옥 씨는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그럼 몇 시에 가면 되나? 7시 반까지 터미널로 가시면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 씨는 이미 가방과 외투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지만 정옥 씨는 그저 며느리의 효심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가 지나갑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정옥 씨는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애들 아침은 잘 먹었을까? 도시락은 잘 챙겼을까? 평생을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늘 누군가를 향해 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안내하실 분이 오실 거예요. 유진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검진 끝나면 요양시설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요. 점심도 제공된대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오세요. 제가 퇴근 후에 모시러 올게요. 요양시설? 정옥 씨가 되묻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곳도 좋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구경이라도 한번 하세요. 유진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손을 흔듭니다.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님. 하이힐 소리를 내며 유진 씨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정옥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묘하게 가볍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보였던 어르신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건강검진 버스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안내하신다던 분은 왜 안 오시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형형색색의 팸플릿들이 들어있습니다. 실버타운 안내, 요양원 상담 예약서, 노인복지시설 이용 안내. 그런데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인쇄된 전단지일 뿐 구청 도장도 없고 날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옥 씨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터미널 대합실의 시계를 봅니다. 8시 30분.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택시가 떠나고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정옥 씨만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날 속인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진이가 왜 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옥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지갑이 있습니다. 다행히 카드와 현금이 조금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아들 도윤이에게 걸어봅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유진이에게도 걸어봅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기의 목소리만 차갑게 들려올 뿐입니다. 정옥 씨는 천천히 대합실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 아니, 어쩌면 버려졌다는 느낌일까요? 손주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늘 점심에 도시락을 열었을 아이들. 할머니가 싸준 거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을 그 아이들. 터미널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돌아간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봉투 속 요양원 안내서를 다시 봅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건 건강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옥 씨를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정옥 씨가 대합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터미널 안내요원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정옥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안내요원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냉대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법입니다. 사실은 정옥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며느리와 연락이 안 된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내내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이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안내요원은 곧바로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터미널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신데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옥 씨는 그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도착했고 정옥 씨는 인근 임시 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좀 쉬시다가
상황 정리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공무원의 말에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터라니. 평생 남의 밥을 지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제공하는 밥을 얻어먹게 됐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쉼터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작은 식당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좀 있으니까 여기서 편히 계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옥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볕. 하지만 정옥 씨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아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익숙한 냄새. 정옥 씨는 평생 이런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급식실에서, 집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는 정옥 씨에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정옥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 정옥이? 한정옥 씨 맞지? 정옥 씨가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라야? 정미라? 맞아. 세상에 여기서 보다니. 정미라, 66살,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정옥 씨가 급식실에서 일할 때 미라는 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었죠. 점심시간이면 늘 함께 도시락을 먹던 사이. 하지만 미라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앉아. 얼마만이야, 정말. 미라는 반가움에 정옥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정옥 씨의 눈가가 또 촉촉해졌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왔어? 나는 지금 이 근처 노인상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해. 가끔 이 쉼터에 봉사 겸 와서 어르신들 상담도 해주고 그래. 센터장? 정옥 씨는 놀랐습니다. 너 행정실에 있지 않았어? 응. 그때 다니다가 늦게 공부해서 공익변호사 자격증 땄어. 몇 년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상담센터에서 일하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고 편하게 사는 거야. 미라의 말에는 삶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미라는 정옥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정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옥 씨는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검진이라고 속였던 것, 터미널에 홀로 남겨졌던 것, 봉투 속 요양원 안내서. 미라는 정옥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습니다.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상담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마친 정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짐이 됐나 봐, 미라야. 며느리 입장에선 내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하지만 미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옥아. 미라는 정옥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 씨는 당신을 짐처럼 버렸지만 세상엔 당신이 가진 권리가 있어. 며느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버려진 게 아니야. 너한텐 선택권이 있어. 무슨 선택권? 정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아들 명의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어디 갈 데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미라가 물었습니다. 재산 보험, 옛날에 받아둔 증서나 계약서.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옥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그 안에 곱게 접어 넣어둔 낡은 봉투. 그 속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 정옥 씨가 작게 외쳤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가 준 게 있어. 오빠? 응, 친정 오빠. 벌써 10년도 더 됐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종이 하나를 줬었어. 연립주택 지분 증서라고. 내 몫이니까 너 간직하라고 하시더라고.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아직 있어? 응, 있긴 한데. 그냥 허름한 동네 연립주택 한 칸이야. 오빠는 거기 새빵살이 하다가 나중에 재개발되면 약간 보상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난 별 생각 없이 서랍에 넣어뒀어. 솔직히 까먹고 있었어. 정우가, 미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 증서 지금 어디 있어? 집에. 내 방 서랍에. 혹시 그 연립주택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정옥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신림동이었던 것 같아. 옛날 달동네 쪽.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 후 미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우가, 신림동 그쪽 지금 재개발 한창이야. 보상금 협상 중이라고 나오는데? 뭐? 정옥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 오빠 지분이 유효하다면, 그리고 그게 아직 내 명의로 돼 있다면.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호가, 그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식당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와 미라가 앉은 그 자리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집 한 칸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종이 한 장. 오빠가 간직하라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옥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야. 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미라는 정옥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선 그 증서부터 찾아야 해.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부동산 전문가 있거든. 이렇게 정옥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오래된 친구의 손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미라는 그날 오후 바로 움직였습니다. 정호가, 우선 집에 가서 그 증서부터 찾아야 해.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미라야. 집에는 정옥 씨가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게.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미라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물류센터에 있을 시간이고 유진이는 살롱에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겠죠. 정옥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있어? 내 방 서랍에. 정옥 씨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정옥 씨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림동 소재 연립주택 101호 지분 100%. 소유자 한정옥.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 침대에서 이걸 건네주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 명의로 해뒀어. 내 몫이니까 누나가 간직해.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그 연립주택도 허름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평생 남 챙기며 살았잖아. 이건 누나만을 위한 거야. 절대 아들한테 넘기지 마. 찾았어? 미라가 물었습니다. 응. 정옥 씨는 서류를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미라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내가 연락해 둘게.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 넓은 책상,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장 변호사는 내가 공익변호사 할 때 후배였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라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장 변호사. 소개할게. 이분이 한정옥 씨시고 오늘 상담 부탁한다던 분이야. 장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정옥 씨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만 따닥따닥 울렸습니다. 정옥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무 가치가 없는 건 아닐까? 헛된 희망을 품은 건 아닐까? 어르신, 장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동산 신림동 연립주택 101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요. 장 변호사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소유자가 한정욱님으로 정확히 등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라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작년부터 역세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이 지분이 지금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장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옥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라도 긴장한 표정으로 장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보상금과 분양권을 합쳐서 장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소 150억 원 이상 예상됩니다. 뭐라고요? 정옥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5천? 아니요, 어르신. 150억입니다. 150억 원. 장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50억 원입니다. 정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0억? 그건 평생 급식실에서 일해도 100번을 다시 태어나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허름한 연립주택 한 칸이, 오빠가 남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장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오빠를 그리워하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정옥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아, 알겠어? 내 친정오빠가 왜 이걸 너 명의로 했는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족의 희생양이 될 걸. 평생 남 챙기며 살다가 결국엔 짐 취급받을 걸. 정옥 씨는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웃던 오빠. 누나, 이건 누나만을 위한 거야. 절대 아들한테 넘기지 마.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빠는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정옥 씨가 언젠가 혼자가 될 날을, 버려질 날을 대비한 겁니다. 오빠가, 정옥 씨는 흐느꼈습니다. 날 지켜준 거구나. 죽어서도 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 변호사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정옥 씨는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재개발 조합에 연락해서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현금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 세금을 제외하고도 100억 원 이상은 확실합니다. 장 변호사의 답에 정옥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0억. 그 돈이면 손주들 교육도, 노후 생활도, 심지어 아들의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정옥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며느리나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옥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 변호사와 미라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장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르신 개인 재산입니다. 명의도 어르신이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이런 액수가 알려지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보호받으실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장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정호가 우선은 비밀로 해.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한테 어떻게 알릴지. 하지만 정옥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손주들 밥 해주고, 집안일 돕고. 정호가, 미라가 정옥 씨의 얼굴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넌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차례야. 이 돈은 내가 평생 일한 대가야. 내 오빠가 너한테 남긴 존엄이야. 서류 한 장, 오래되고 낡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형제의 사랑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빠가 남긴 것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옥 씨의 존엄이었고, 독립이었고, 선택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정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빠. 정옥 씨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미라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그렸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옥 씨가 머물던 아들 집 주소로 등기우편이 배달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귀댁 소재지 건물의 소유주 한정옥님께 재개발 사업 관련 보상 협의 안내를 드립니다. 그 통지서를 받아든 사람은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봤습니다. 재개발? 우리 집이?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유주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유진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림동 연립주택 재개발 보상금. 검색 결과를 본 유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지역 평균 보상금이 건당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남편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요. 큰일 났어요. 도윤이 황급히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이것 좀 봐요. 유진이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엄마 명의야? 그러게요. 엄마한테 이런 재산이 있었던 줄 몰랐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몰랐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데 외삼촌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게 있는 줄은.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터미널에서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뭐가? 엄마를 그렇게 보낸 거. 혹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날 밤 도윤과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유진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옥아,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정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게 정리가 안 됐어. 미라야. 사흘 동안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 도윤이야. 한 번만 만나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옥 씨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되는 날, 정옥 씨는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제 집에 가볼까 해. 정말? 준비됐어? 응. 이제 내 권리를 말할 시간이야. 정옥 씨와 미라가 집 앞에 도착한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도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미라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윈 얼굴.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정옥 씨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도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와 지안이도. 할머니, 지안이가 달려들려다 유진이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분위기를 읽은 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엄마를 그렇게 대할 생각은 아니었어. 정옥 씨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릎 꿇고 싶은 쪽은 자신이었습니다.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옥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대신 내 말 좀 들어줄래요? 도윤과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옥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터미널에서 날 버렸을 때는 그런 말 없었지. 정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거짓말하고 봉투 속엔 요양원 안내서를 넣고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님 그건 유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정옥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을 말해줘요. 내가 짐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코인에 돈을 다 날리고 정신이 없었어. 유진이도 일하느라 힘들었고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셨어. 그래서 버렸어요? 정옥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짐이 되니까 버린 거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옥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도윤과 유진이 서류를 받습니다. 재개발 통지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상협의서. 이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외삼촌이 나한테 남겨준 거야. 정옥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하셨어. 절대 너한테 넘기지 말라고 하셨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옥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도 통보서예요. 이 집은 사실 내 재산으로 매입한 거였는데 너희 편하라고 내 명의로 해줬지.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대요. 엄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럴 수도 있죠. 정옥 씨는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듯이. 지민이와 지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나가야 해? 정옥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진 않을 거야. 정옥 씨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신탁 서류예요. 내 재산 중 일부를 지민이와 지안이 명의로 신탁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는 쓸 수 없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는 쓸 수 있어요. 도윤과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옥 씨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나는 손주들을 포기할 수 없어. 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와 지안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 둘은 달라. 정옥 씨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는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내 집을 구하고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너희가 원하면 가끔 손주들 보러 올게요. 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님, 유진이 울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정옥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줬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터미널에 버렸잖아요. 지민이가 정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릴 미워해? 정옥 씨는 무릎을 꿇고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미워해.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안이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정옥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할 거예요. 그때까지 생각해봐요. 너희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정옥 씨는 미라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옥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미라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긴장했던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옥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럴까? 응. 넌 30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됐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옥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정옥 씨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조합과의 협상이 마무리됐고 보상금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정옥 씨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90억 원이 넘었으니까요. 도윤과 유진은 그 한 달 동안 정옥 씨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안하다고, 변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정옥 씨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너희도. 사실 정옥 씨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호가,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거야. 너희 둘 다 변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집을 비우는 날, 정옥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장 변호사가 입회했고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가, 다 끝났어. 깨끗하게 비웠대. 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미라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호가,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너 새 집 보러 가야지. 계약한 아파트 열쇠 나왔대. 그 말에 정옥 씨는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새 집. 자신의 이름으로 산 첫 번째 집. 다음 날 정옥 씨와 미라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중층, 방 2개짜리 아파트.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커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와, 정옥 씨는 감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1층에서 평생을 살았던 정옥 씨에게 이런 햇살은 낯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부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와 뛰노는 아이들,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이 집 어때? 미라가 물었습니다. 좋아. 정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이제 믿어야지. 이게 내 집이야.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깨끗한 싱크대, 새 가스레인지, 넓은 수납 공간.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정옥 씨에게 이 주방은 꿈 같았습니다. 여기서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을 수 있겠네. 정옥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도 둘러봤습니다. 안방은 넓었고 작은 방은 아담했습니다. 작은 방은 손주들 오면 쓰게 할 거야. 정옥 씨가 말했습니다. 지민이랑 지안이 주말에 가끔 놀러 와도 된다고 했거든. 좋은 생각이야. 미라가 웃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 눈치를 보던 날들, 터미널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라야, 정옥 씨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응? 나는 짐이 아니야. 뭐? 짐이 아니라 사람이야, 나는. 정옥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라는 정옥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넌 사람이야. 한정욱이라는 70년을 살아온 멋진 사람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들의 웃음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집들이 선물. 비싸진 않지만 의미는 있어. 와인? 나 이런 거 잘 못 마시는데. 괜찮아.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두 사람은 아직 가구도 없는 거실 바닥에 앉아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와인이었지만 그 어떤 술보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정우가, 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평생 남 챙기며 살았잖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챙길 시간이야. 하고 싶은 거. 정옥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 평생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시간 많아. 미라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어. 정옥 씨가 말했습니다. 뭔데? 요리책 쓰고 싶어. 급식실에서 40년 일했잖아. 아이들이 좋아하던 메뉴들, 영양 균형 맞추는 법, 그런 거 정리하고 싶어. 좋은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미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정옥 씨가 덧붙였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 나처럼 외로운 분들 많잖아. 미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옥아,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너도 쉬어. 응. 조심히 가. 내일 가구 배달되면 연락해. 내가 와서 같이 정리해 줄게. 고마워, 미라야. 정말 고마워. 미라가 떠나고 정옥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몇 가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손주들 사진 지민이와 지안이가 웃고 있는 사진, 신탁증서, 아이들을 위해 만든 교육기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등기서류. 한정욱.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한정욱으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습니다. 늦게 온 자유. 하지만 가장 단단한 자유였습니다. 정옥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오빠가 남겨준 것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오빠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의 도시락을 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 정옥 씨는 이제 한정욱으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옥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터미널에 버려졌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달.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옥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제력이 없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존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옥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 인생. 그 용기가 정옥 씨를 빛나게 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집에서 한정옥 씨는 오늘도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햇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사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